투자자는 뭘 봐야 돼요?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, 숫자예요. 실제로 얼마 정도 숫자를 찍는지. 이 지금 주식 투자라는 게 상가에 권리금 주는 거랑 비슷하거든요. 가장 기본은 지금까지 얼마나 벌고 있었냐. 기본적 분석이 있고 기술적 분석이 있는데 네. 재무제표는 기본적 분석이라고 그러고 네. 차트를 보는 건 기술적 분석. 이 전까지, 작년까지 수익률은 높아요. 예,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수익률은 항상 20% 수익률을 얘기해요. 20%. 연 20% 얘기를 해요. 오늘 주제는 회계사의 투자편입니다. 자, 그럼 어쨌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사실 전문적인 지식은 없잖아요. 예. 그럼 이분들에게 필요한 거는 투자자의 그 기술인데 투자자는 뭘 봐야 돼요? 내가 지금 김 작가 TV에 투자하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. 김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, 네. 소위 말하는 뭐 CEO가 어떤 사람인지 그쵸. 것도 필요하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, 숫자예요. 실제로 얼마 정도 숫자를 찍는지, 김 작가 TV가 뭐 어느 정도 숫자를 찍는지를 제가 알아야지. 뭐 우리 사실 뭐 그런 경우 있거든요. 말로는 원래 말만 들어보면 사기꾼들이 말은 제일 잘해요. 맞아. 말 들어보면 뭐 진짜 막 혹해요. 오 이건 대박인데 빨리 막 들고 와서 다 갖다 주고 싶잖아요. 저 예전 20대 중반에 제 친구에 이끌려서 다단계 회사에 가봤었거든요.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해봐도 네. 말을 너무 혹하게 해요. 아니 거기서 얘기만 들으면 다 맞는 말 같아. 논리적이에요. 다 무너졌죠. 지금 생각해보면. 검증된 숫자가 우리는 다행히 있거든요. 신생회사에 대해서 이 회사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모르잖아요. 아이템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 뭐 알다시피 옛날에 뭐 대박날 아이템이라고 뭐가 있었는데 막상 시장에서는 외면당한 아이템도 많았고, 뭐 중국에다 볼펜 한 자루씩만 팔아도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, 아프리카 가서 모기장 팔면 이거 대박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. 네. 그러는데 그 얘기일 뿐이고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는 네. 해봐야 되잖아요. 그렇죠. 여태까지 얼마 정도를 했는지. 네. 예를 들어서 제 친구가 치킨집을 한번 차려가지고 해보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. 네. 그래서 한 2억 정도가 필요한데 자기 돈 1억이니까 나한테 1억 정도 투자해볼 생각이 없냐. 네네. 투자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봐야 될 건, 물론 이 친구와 나와의 관계, 평소 인성도 봐야겠지만, 너 어디다 열 건데 그거? 무슨 브랜드를 열 건데? 상권, 브랜드. 그 바닥에서 치킨집이 보통 몇 개나 팔리고 한 달에 이익이 얼마나 나는지. 네.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상가에 투자한다고 생각을 해보면, 부동산 쪽 연결시켜보면 이 지금 주식 투자라는 게 상가에 권리금 주는 거랑 비슷하거든요. 앞에 장사한 사람이 있는데 네. 그 사람이 똑같은 하드웨어, 똑같은 점포를 가지고 있더라도 자기가 그동안 쌓아놓은 권리금, 소위 말하는 여기서 단골도 많이 만들어 놓고 네. 장사가 잘 돼서 이렇게 많이 일으켜놨으면 일종의 프리미엄 같은 거. 프리미엄을 내가 더 주고 사는 거잖아요. 네. 그런 다음 나도 거기서 장사하다가 또 내가 거기서 더 장사를 잘 만들면 뒷사람 때 프리미엄 남기는 맞아요. 거고. 그래서 뭘 봐야 되냐면 얘 매출 보거든요. 포스라고 하는데 포스에 얼마나 찍히는지, 월 매출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한다고요. 단말기에. 네, 단말기 찍히는 거 확인해가지고 야, 한 달에 얼마 찍히네. 근데 여기서 그러면 임대료 빼고 맞아. 인건비 몇 명이냐 빼고 빼서 뺐더니 야, 한 달에 얼마 남네. 야, 권리금 한 2억 정도 얹어 줘도 나한테도 손해가 아니겠는데? 이 판단을 하잖아요. 그 상가들이 뭐 하냐면, 그래서 이게 상가 매매하기 전에 포스 가짜로 찍고 막 그래요. 이게 뻥튀기 시키려고? 한 세 달 정도 막 작업을 하고 그래요. 그러니까 상가를 넘겨야겠으면 그럴 수 있겠다. 가짜 매출 포스에다 찍어놓고 막 이러거든요. 가짜로 포스에 매출을 찍었을 때 포스에 네. 어떻게 찍히는지, 네. 막 특정 시간대, 마감 시간에 갑자기 네. 막 숫자가 많이 찍힌다거나 이런 것들까지 막 다 또 들어가서 이게 가짜 포스일까 봐 보고, 그게 일종의 약간 감사. 이게 상가는 이걸 포스를 가짜로 매출을 찍어놨는지 네. 우리가 판단하기가 쉽지 않잖아요. 그쵸. 그때 이제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판단하는 영역이 있어요. 상가를 매매를 중개하시는 분들 중에 네. 좀 잘하시는 분들은 거기 가가지고 포스 보고 이거 지금 가짜 포스일 거다라고 잡아내시는 분도 계세요. 부동산 중개를 하시는 분들 중에 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그걸 하더라고요. 저도 그걸 누가 이제 그걸 얘기를 막 해주더라고요. 네. 미리 권리금을 많이 받으려고, 원래 장사 안 되는 커피숍인데 커피숍 넘기기 전에 몇 달 동안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. 근데 그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이게 매출이 예를 들어서 마감 시간에 뭐 한 번에 갑자기 몰려서 찍힌다거나 네. 몇 가지 특성들이 나타난다. 그래서 이 매출 찍히는 거, 가짜 매출을 찍어 놓으면 원자재 사온 거랑 수량이 안 맞는다. 네. 컵은 100개밖에 안 사왔는데 200잔이 팔렸다고 찍히니까 가짜로 찍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맞춰보는 것도 해가지고 막 이래서 그걸 보고 권리금을 적당히 책정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네. 우리가 상가할 때는 근데 그런 분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되게 좋겠죠. 좋죠. 주식이 그걸 한다고요. 어떻게? 주식에 내가 이 회사 주식을 살까 말까, 웃돈을 얼마나 줘야 되나. 네. 삼성전자는 최초의 주식을 발행한 건 아주 옛날이거든요. 마지막에 삼성전자 증자한 게 제가 알기로는 98년인가 그래요. IMF 직전에. 그때 이제 삼성전자는
진짜 주주들한테 주식을 새로 발행해서 삼성전자한테 돈이 들어왔고 그런 다음에 그 뒤로 그때 그 주가가 뭐 4만 원, 5만 원 하던 게 지금 뭐 하여튼 20배 정도 올랐거든요. 네네. 올라가는 기간은 뭘로 올라간 거냐면 그 뒤에 사람들끼리 권리금을 주고받으면서 이게 올라온 거거든요. 그럼 내가 그럼 삼성전자한테 권리금 웃돈을 주고 네. 저게 액면으로는 뭐 액면이 삼성전자 액면이 500원인가요? 뭐 그럴 겁니다. 네. 근데 저 웃돈을 주고 내가 지금 4만 원대 사도 되는 거냐? 네. 보려면 삼성전자가 매출이 얼마나 찍히는지, 포스트에 얼마나 찍히는지 그게 삼성전자 재무제표에 나오고 심지어 아까 그게 가짜, 포스트에 가짜로 찍은 거 아니냐. 네. 이걸 보기 위해서 감사인들이 들어가가지고 네. 그걸 다 한번 검증을 해서 감사에 대한 의견도 주고 해놓은 자료가 이미 있단 말이에요. 공개된 자료가. 근데 사람들이 또 경제 기사나 차트는 보는데 재무제표는 제 주변에 보는 사람 잘 없는 것 같아요. 안 봐요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상가를 매입을 하는데 커피숍을 매입을 하는데 커피숍이 지금까지 한 달 얼마씩 벌고 있는 자료가 저기 뻔히 있는데 안 보는 거지. 그건 보지 않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죠. 저거 장사 잘 될 것 같아? 뭐 커피 트렌드 잡지 보고. 커피 트렌드 잡지 봐보고 뭐 거기서 뭐 유동인구 막 조사해보고 아니 가장 기본이죠. 물론 유동인구도 조사하고 트렌드도 보고 앞으로 그러니까 또 봐야겠지만 네. 가장 기본은 지금까지 얼마나 벌고 있었냐, 월 매출 얼마나 찍고 얼마나 남기고 있었냐 그 자료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보지 않고. 그런데 지금 얘기 들으니까 이건 안 보면 안 되는 것 같은데. 기본이에요. 그러니까 제가 책 제목이 약간 도발적이었던 게 재무제표 모르면 주식 투자 절대로 하지 말아요. 네가 뭔데 해라 말을 하냐. 재무제표 모르고 할 수도 있는 거지. 근데 주식 투자를 할 거면 사실 트레이딩을 할 거면 재무제표는 부차적인 게 됩니다. 차트가 메인이. 주가 되고 메인이 되고. 근데 투자를 할 거라면 재무제표가 가장 기본이고 아까 그 커피숍을 사는데 그 커피숍 여태까지 찍힌 숫자 그걸 안 보면 그걸 볼 줄 모르면 어떻게 판단을 하겠냐는 거예요. 그 가장 기본이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주식 투자할 때 보면 그걸 기본적 분석이 있고 기술적 분석이 있는데 네. 재무제표는 기본적 분석이라고 그러고 네. 그 다음에 차트를 보는 건 기술적 분석. 그래서 기본기가 된 다음에 이제 네. 기술을 배우는 거지 기본이 안 됐는데 달리기가 안 되는데 다른 거 장기술 배워가지고 이게 되겠냐는 거예요. 재무제표가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된다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건데 네. 그런 회계사님은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? 네. 지금 이제 코로나는 사실 이 시장에서 승자는 없는 것 같고 이 전까지 작년까지 수익률은 어느 정도 하셨고 수익률 어느 정도 되는지 높아요. 예,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수익률은 항상 제가 20% 수익률을 얘기해요. 20%? 연 20% 얘기를 해요.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 원래 수익률은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는 오리지널 계좌 수익률을 보여드리기도 하거든요. 근데 그건 수익률이 사실 그것보다 더 높은데 네. 20% 이상의 수익률이 나오면 운이 좋았다고 보고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맥시멈이 저는 20%라고 봐요. 워렌 버핏이 매년 20%라고 하지 않나요? 워렌 버핏이 연 20% 수익을 50년 동안 낸 거거든요. 네. 뭐 이렇게 잘만 하면 트레이더들은 막 200%, 300%씩 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. 수익률만 보면 막 트레이더들한테 훨씬 못 미치는 것 같지만 근데 결국 주식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부자가 된 사람은 워렌 버핏이고 워렌 버핏이 연 20% 수익을 내거든요. 한국 시장에서는 가치 투자가 안 통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렇죠. 저는 한국 시장이니까 제가 20%까지 나왔다고 봐요. 20% 이상 나왔다고 봐요. 무슨 말이죠? 일단 한국 시장에 가치 투자가 통하는 거야 안 통하는 거야? 통해요. 한국 시장이 사실 미국 시장에 비해서 변동성이 너무 높고 이 경영진의 그런 뭔가 되게 안 좋은 행위라든가 이런 기타 등등 해서 가치 투자가 미국 시장에 비해서 낮다는 얘기가 있잖아요. 가치 자체가 낮고 대신 네. 가격도 싸고요. 근데 뭐가 있냐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가치 투자라는 게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면 네. 이때 사가지고 장기로 들고 간다, 오랜 기간 동안 들고 간다라고 하면 미국 시장이 이렇게 가니까 네. 뭐 최근에 이렇게 돼버렸지만 어쨌거나 네. 이렇게 가니까 봐 가치 투자를 하면 되잖아. 그렇죠. 근데 한국은 이러니까 가치 투자가 안 통해. 이래가지고 결국 10년 지났는데 제자리잖아 지금. 뭐야 가치 투자 안 되라고 하시는데 네. 가치 투자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. 제가 보기에 이렇게 하는 거지. 무슨 차이인데 이게? 이거 기간을 나는 이 종목을 사가지고 5년 동안 들고 있을 거야. 뭐 3년 동안 들고 있을 거야. 이렇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저는 가격이랑 가치를 비교해서 이 기업의 가치는 5만 원인데 4만 원 이하로 내려오면 사서 5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면 팔겠다.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네. 미국 시장은 사가지고 한 번밖에 못 파는 거예요.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고 끝나는 거죠, 한 번. 그렇죠. 근데 한국은 이게 어떻게 되겠냐고요. 수없이 사고 수없이 팔고. 시장의 변동성이 크고 좀 어이없게 움직이는 경우도 제가 보기에 비이성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. 네. 비이성적으로 싸졌다가 네. 비이성적으로 비싸졌다가. 네. 한국 시장에서도 제 계좌를 수익률을 구분을 해보면 코스피랑 코스닥 중에 코스닥이 제가 수익률이 훨씬 높아요. 실제로 제가 투자한 기간 동안은 네. 지수는 코스피가 더 상승을 많이 했는데 네. 코스닥은
그렇게 상품 많이 안 했는데 아유. 수익률은 코스닥 쪽이 훨씬 높은 게 코스닥이 내가 원하는 가격 밑으로 떨어졌다가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더 짧아져요. 그래서 여러 번 매매가 회전이 일어나면서 네. 그래서 이게 수익률이 커지거든요. 한국에서는 가치 투자가 안 통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미국 시장이 더 좋죠. 네, 그쵸. 근데 이렇게 보면 한국 시장이 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한마디로 요거와 요거 설정 값인 거잖아요. 네. 먼저 흔히 말하는 목표 주가 이거 어떻게 설정하는데? 제가 쓰는 방법이 이제 네. 뭐 책으로도 강의로도 설명을 드리지만 저는 그 림이라는 방법을 쓰거든요. 네. 뭐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원래 있던 림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네. 그걸 좀 단순화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 모델이 복잡하다고 해서 이게 설명력이 더 높아지거나 더 좋은 모델이라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. 초기에는 복잡한 모델들을 썼어요. 막 DCF는 좀 복잡하거든요. DCF로 기업 가치를 산정해가지고 막 판단하고 그랬는데 복잡한데 그만큼 더 이게 정교한 게 아니라 이게 민감도가 너무 커져가지고 네. 여기서 뭐가 쭈쭈 바뀌면 갑자기 가치가 이렇게 나왔다가 부정적으로 보면 가치가 이렇게 뚝 떨어졌다가 네. 그래서 뭐야 삼성전자가 막 적정 주가가 10,000원에서 10만 원? 이러면 뭐 사고 팔 수가 없거든요. 네. 약간 그걸 좀 심플하게 만들어서 네. 림이라는 걸 가지고 림. 평가를 합니다. 림이 뭔데요? 림은 이제 뭐 네. 소위 말하는 뭐 레지듀얼 인컴 모델 막 이래가지고 뭐 네. 자녀이익법, 초과이익법 막 이런 얘기를 쓰는데 네. 예를 들어서 네. 제가 이제 김작가 TV에 1억을 투자하는 거죠. 제가 목표로 한 건 제 요구 수익률은 1억 정도 투자하면 한 5% 정도 수익을 내줄 것 같은데 네. 내 돈이 1억 그래서 5% 정도를 기대하고 투자를 했는데 네. 김작가 TV가 진짜 딱 5% 정도 수익을 낸다. 그러면 제 입장에서 이건 가치가 그냥 1억짜리예요. 내가 5% 정도 요구했는데 딱 5%만 갖다 주니까 그렇죠. 뭐 더 이상의 프리미엄도 붙지 않고. 근데 만약에 나는 5% 정도 내주기를 기대를 했는데 7%, 8% 수익을 내준다. 그럼 이건 1억보다 가치가 높죠.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 초과 이익에 대해서 가치를 더 플러스 시켜주는 거고요. 네. 만약에 5% 정도 내주길 바랬는데 2%, 3%밖에 안 난다. 그러면 내가 투자한 김작가 TV의 지분은 1억의 가치보다 훨씬 낮은 거죠.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요구하는 수익률과 실제로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 차이를 네. 초과이익으로 보거든요. 네. 나는 5% 요구했는데 10% 내면 5%만큼 초과이익이 나는 거고 네. 나는 5% 요구했는데 2%밖에 못 내면 초과이익이 오히려 마이너스 3%인 거고 그래서 그 초과이익의 가치를 더하거나 빼줘가지고 네. 얼마 정도 가치가 나온다. 이렇게 해서 이제 뽑아내는 게 림이라는 방법입니다. 그 방법 가지고 저는 적정 가치를 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지금은 5%만 나도 좋겠다고 그랬는데 8%씩을 내주니까 네. 3%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는데 네.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 거냐. 지금은 뭐 8%씩 이익을 나는데 이게 나빠질 수 있잖아요, 분명히. 그렇죠.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.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 3% 초과이익이 나는 게 만약에 앞으로 뭐 5년 동안 없어져 버린다면 그 5년 뒤에는 지금 8% 나다가 5년 뒤에는 5% 떨어진다. 아니면 그래도 10년은 가준다. 8%씩 내는 이익이 한 10년 가가지고 10년 뒤에는 한 5%대까지 떨어져 버린다. 네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하면 이걸 또 뭐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가치를 좀 조정을 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내가 1억을 투자했는데 지금 한 8% 정도 이익을 내주니까 네.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막 한 1억 5천 정도의 가치가 있네. 이렇게 나오고 근데 1억 5천인데 만약에 이 초과이익이 사라진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한 1억 2천 가치밖에 안 나오겠네. 그러면 1억 5천하고 1억 2천을 저는 가격의 범위로 보고 그래서 1억 2천보다 낮아지면 야 지금 이 회사가 나는 5%만 내도 만족을 하는데 8%까지 내주고 있고 네. 그래서 초과이익이 3%만큼 나는데 이게 사라진다고 가정하더라도 한 1억 2천의 가치는 나올 거야. 근데 지금 시장에서 1억 2천 이하에 팔린다. 그러면 저는 싸다고 생각해서 들어가고요. 근데 이게 가격이 오르더니 지금 내고 있는 초과이익 3%의 초과이익을 더한 8%를 계속 낸다고 하더라도 내가 뭐 1억 5천 정도 가치인데 네. 이게 주가가 올라가지고 기업 가치가 1억 5천 이상 넘어가 버린다. 네. 그러면 갈 때까지 갔다 올 때까지 왔다 해서 팔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1억 2천하고 1억 5천이라는 걸 안 들어놓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가 되는 거죠.